북한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보면은 이제 여기 감옥이 하나의 제도고 제도화라는 것은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결국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미스터 브룩스니까 아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말하죠. 그래서 국가 자체가 감옥이고 자유인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왜 그냥 길을 쓰고 그렇게 탈북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결국 자유를 찾아서 오는 그런 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온누리교에서 한 20년 이상을 이제 탈북자 그 예배를 나가고 탈북자들 초기에는 많이 면담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별로 지금 사람도 없고 가장 충격적인 게 이 사춘기라는 말을 몰라요. 아니 저 젊은 사람들은 사춘기가 없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사춘기가 뭡니까? 사춘기는 글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어떤 뭐 아픔이라 그럴까 뭐 그런 일시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 이런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어릴 때부터 집단 교육에 유아원부터 한 3살 정도부터 모여서 하고 모든 것이 집단 행동이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사춘기를 겪을 그게 없어요. 전부 모두 규율이 세고 단체 행동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제도라는 것은 그 이제 노벨상 받은 그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건데 현실이 사실은 이상하고 많이 다르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사회주의 이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다 모든 걸 평등하게 분배하고 국가가 생산을 최대화하고 근로자의 이제 천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다 실패하고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존에는 배급을 갖고 다 살았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어가면서 이제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전부 배급보다 이제 시장에 나가서 밥을 벌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국가에 대한 고마움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자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좀 아는데 초기에 온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정말 굶어 죽을 때 막 그 당 간부들을 비판하지만 당신은 그럼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뭐가 자랑스럽냐? 우리를 이만큼 키워줬습니다.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약간은 좀 뭐라 하죠? 거대 담론 비슷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여볼까 하다가 국가지상주의라고 당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재밌었던 것이 교회에서 바자를 한다고 탈북자들 음식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서빙고 온누리에서 이제 저기 순대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또 순대를 가서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탈북자가 만드는 그래서 저기 청주까지 가서 제가 그때 젊은 사람하고 가서 그 어떤 탈북자 부부가 아파트에서 그것도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냥 순대를 제조를 하고 있더라고. 집에서 크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사람을 또 동료 일 도와준 그 아주머니를 이제 탈북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러더라니까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왜 살고 있냐 세상을 국가를 믿고 쭉 했는데 아무 배급도 없고 애들은 학교 가도 배우는 것도 없고 뭐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표현을 써서 김정일이 우리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김정일이 워낙에 정치나 경제, 정치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 처지가 낮아져 갖고 결국에 어떤 새로운 자의식 같은 게 나온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았더니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감히 어떻게 한국에 나올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북한 사회를 이끄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북한도 많이 변했고 또 세대도 바뀌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정보에 대한 이제 요구심도 많고 또 갈망도 많고 해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렇게 크게 어떻게 우리 생각한 것처럼 그냥 쉽게 뭐 무너지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소 가서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초창기 90년대 초반에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우연히 조그만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붙였죠. 서커스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조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MBC에 근데 북한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한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만큼 그때는 현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북중 접경 지역도 많이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초기에는 이제 고난의 행군 때 막 어려운데 조그만 애들이 이제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당시는 뭐 그냥 철망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울만 건너면 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떡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태극기를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북한 사람 중에서. 여러분 좀 믿기 어렵겠지만 근데 태극기를 줘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 체제가 고립돼 있고 어려운 체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북한이 나름대로 60년, 70년대는 좀 자신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대 세습을 하다 보니까 왕조라는 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우수한 왕이 있고 또 못난 왕이 있고 하면서 이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북한이 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 개발로 나가게 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가를 유지하려면 핏줄만 가지고는 안 되고 3대 뭐 백두 혈통망도 중요하지만 이제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핵을 개발하게 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좀 이제 여담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에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의 과정과 전망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를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명령이죠. 이것은 뭐 굉장히 분명하고 흔히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국가를 샌더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제재국 한국말로. 그다음에 제재를 받는 나라를 타겟 스테이트.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샌더 스테이트가 타겟 스테이트에 이제 압박을 가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주 수단이 두 개인데 군사적인 수단이 있고 경제적인 수단이 있으니까 군사적인 침공이나 군사적인 위협이 있고 아닌 것은 경제적인 이제 제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국가가 또 외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군사나 안보 정책을 모두 강력하게 쓰긴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 경제 제재가 이제 그 후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는 국가들도 그렇지만 이 샌더 스테이트도 상당한 부담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 것이 명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말 안 듣는 국가들을 좀 이제 압박을 가기 위해서 뭐 금융 제한이나 이제 무역 규제, 재산 압수들을 통해서 대상국의 명령을 이제 강제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이제 추세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에코노믹 생션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수단을 활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 나오는 그 허프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 여러 가지 그걸 모아놓은 것인데 경제 제재를 왜 하느냐 행위를 바꾸는데 되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쿠바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뭐 어떤 나라도 이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최종 목표가 정권의 교체였어요. 근데 정권을 교체를 목적으로 두는 제재의 성공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분의 1에 불과하고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상업적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기 위해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UN, 미국에서 경제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많은 사람이 비밀리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수많은 케이스가 적발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에 있는 뭐 제조 고급 요트 업체에서 북한에다 특별히 그또 요트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든가. 원래 사치품 수입을 다 이제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럼 또 제재를 가하고. 그 생각을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시를 하겠습니까? 특히 돈벌이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허프하우가 이 모든 케이스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우리 TV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70년대 중반에
한국하고 대만이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을 연상하면 돼요. 70년대 중반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그 대만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있어갖고 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제 정보를 알 미국이 경제 제재를 발동했고 불과 뭐 한 몇 달 못 가서 다 한국은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손을 들었고 대만은 한 반년 가까이 버티다 결국 대만도 손을 들게 됐죠.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경제나 대만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 경제 정책이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에요. 엑스포트 드라이브 팔리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미국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럼 낮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재를 시행해야 되느냐? 뭐 제재를 통해서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보여줘야 돼요. 강대국으로서 또는 위협을 받는 국가로서 거기 보면은 제재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이제 상황으로 좀 고려하고 이제 군사적 조치를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 또 명분을 축적하는 것, 또 제재 위협의 신뢰성을 계속 이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들, 또 경고의 의미와 함께 선례를 예시하려는 것, 또 뭐 미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지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불이면 할 수 있는데 뭐 몇 년 후에는 1억 달러가 될 수 있다든가.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유엔 제재처럼 효과는 낮지만은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국제사회가 모여서 북한이 여러 가지 핵 개발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경제 제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정치선 외교적인 이제 선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국가들이 제재의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제재해봐야 뭐 북한한테 아무 효과도 없는데 관두죠 하면 하는 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플랜을 따라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주로 무역 제재인데 그게 감시 체제가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도 않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뭐 위성 시스템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심지어는 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건 뭐 제재하고는 관련 없지만 개성공단이 초기에 가동될 때 한국에 있는 일부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싸게 중국에서 사다가 비싸게 판 케이스가 있어 한국에다가. 그거는 사실은 명백한 범죄 행위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한국과 북한 간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가서 사갖고 그걸 이제 여기서 파는 건데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거는 개성공단 거다 하고서 한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이제 약간 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일단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1세기 들어와서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냉전 후에 최고의 이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절대 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 이제 정보와 금융 인프라가 뛰어나니까 결국 포괄적인 제재라는 걸 하게 됐어요. 컴프레hen시브 생션과 3자 제재. 3자 제재라는 것은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에 이제 관련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생션, 한국말로는 이거 쪽집게 번역 이제 제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북한 그 자체에 대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어떤 국가 전체보다는 특정 뭐 기업인들 아니면 북한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무역 대표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제재의 범위도 전부 분화가 돼 갖고 뭐 인권 침해나 핵 개발 같은 어떤 구체적 사안에 집중하게 돼 있고, 또 만약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뭐 핵 개발하는 거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을 정해서 하고, 또 특정 대상에 대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뭐 수출 동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캐치올 제도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그 이제 법에 보면은 상법에 이제 세컨더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 프라이머리 보이콧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나 경영진이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뭐 노조나 이런 데서 직접 항의를 하고 뭐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뭐 언론으로 가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게 아니고,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지금 우리 사장님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B라는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좀 압박을 이렇게 가해달라. 그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비즈니스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어떤 이제 불법 거래를 하는데, 그거와 이제 관련된 사람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에다가 이제 몰래 이제 뭐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뭐 철강을. 근데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지원받은 뭐 철강을 또 다른 나라에 팔았어. 그럼 이제 그 나라의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용어라 그래요. 제가 그 국제법 하는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 거래법이나 뭐 공정법 같은데 다른 사람을 충동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근데 실제로 이 경제 제재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례를 보면은 방코 델타 아시아 뱅크라는 것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돈 세탁을 한 거예요. 마카오 방코 델타에서. 그래서 미국이 몇 차례 경고를 줬다가 그 이제 은행을 이제 급습을 한 거죠. 딱 모든 거래를 일단 미국이 가는 이제 금융 거래가 이제 가장 큰 수단인데, 미국의 가장 큰 이제 무기는 뭐냐면 모든 거래를 미국과 못하게 딱 막아요. 달러화를 못 쓰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손을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유로도 있고 위안도 있고 다 해서 문제없이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방코 델타 아시아가 이제 그 약간 중국계 사람들이겠죠. 거기 뭐 이제 마카오니까 결국 파산하고 말았어요. 돈 한 몇백만 불 뭐 이렇게 막 돈 세탁을 좀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단독은행 제재, 또 북한의 돈 세탁 관련인데, 이제 이런 경우엔 중국은 마카오랑은 다르잖아요. 자이언트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크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 생션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중국도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관련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이제 막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스위프트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국제 은행 간 이제 금융통신협회가 해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은행의 그 접근을 막는 뭐 대성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위프트망 이제 접속을 차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없이 뭐 러시아나 그와 관련된 일부 중국 이런 데 연결해서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그런 불법 행위를 어떤 중국의 아주 조그만 은행이랑 했을 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하고 달러를 활용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약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해.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C4ADS라는 이 기관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게 보고서가 뜹니다. 뭐 하는 데냐면
가봤는데 조그만 연구소인데 미국 워싱턴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금융 이 제재에 관한. 그래서 여기서 매년 그 보고서를 냅니다.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참 내용도 재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조그마한 변방에 있는 중국 은행하고 B라는 북한의 은행 간의 거래 내역이 다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전부 그 내부에서 갖다 바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 주로 갖다 주겠죠. 돈 주고 다 뭐 하든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우리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로 뭐 경제 제재나 국가의 힘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또 일종의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나의 국력이 아니겠는가. 제국의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저 스위프트망을 다른 거로 대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제 보면은 미국이 이제 그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걸 알죠. 과거에는 국가 간의 환율이 있었는데 서로 전쟁을 많이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절대적인 강자가 되면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만이 유일한 환율이고 다른 나라는 모든 돈들이 다 달러랑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미국만이 유일하게 금본위 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소련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달러를 갖고 오면은 원하면은 미국은 그 자리에서 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금이 엄청나요. 뭐 포아트 낙스라 여러분 TV에도 나오고 하지만 거기 이제 금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월남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을 금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 태환을 포기를 선언해요. 이제 우린 더 이상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 그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위상이 조금 추락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어떤 돈도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가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외국 관광객은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일절 현금을 안 받습니다. 거긴 무조건 그 자기네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디지털 머니 다 있고, 근데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거기 걔네들 그걸 쓰려면 중국에 계좌가 있어야 돼. 뭐 거기서 살고 하면요 계좌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만큼 그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단순히 뭐 돈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이 뭐 어디서 택시 탄 기록까지 다 보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인을 감시하는 거지만 미국은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제 세계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제재관련법의 특성은 관련된 관련법이 중복된 제재가 있을 때 하나가 해제가 돼도 다른 법이 또 제재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대외원조법 섹션 307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원조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기여분을 뭐 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두 가지 조항인데 하나가 이제 A, B 두 법이 있는데 한 법이 취소가 돼도 B 법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걸 처음으로 연구할 때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법을 보면은 몇 개가 전부 있어요. 뭐 적성구, Enemy Act, 무슨 법. 좀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악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게 말하면 야 완벽하게 조이고 있구나.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법도 뭐 어떤 법은 뭐냐면은 정당하게 노동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어요. 그런 건 거의 쓰질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미국이 뭐가 안타깝다고 남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가 뭐 이란이라는 데서 핵을 개발하고 이러면 그런 법까지도 적용하면 A라는 뭐 적성국법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미국이 외교 수립을 해서 뭐 어떤 대사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어렵고 법의 제재 대상 국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제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이 이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행정명령, 대통령이 이제 executive order를 하니까 그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파트너 오브 엑스포트 리포트인데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유엔의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이제 전문가 그룹이 이제 정해져 갖고 계속 유엔 제재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이고 거기서 보고서를 해마다 나와요. 그것도 연구자로서 다 읽을 수 없어요. 보통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요. 그냥 유사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상당히 우리 생각한 거 이상으로 공개된 것만 해더라도 상당히 상세한 거 북한의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의도는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그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개인 국가 기관의 의무적인 이제 제재, mandatory sanction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에다가 또 기존의 자유재량적인 또 제재가 또 포함되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이 이제 이제 불법 행위를 해서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은 이제 맨데이토리 같으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 금지령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기존에 이제 자유재량적인 제재도 또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또 일부 상품은 뭐 명분은 다 있어요. 뭐 인도주의적인 노담하면서 이제 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제재 유보라는 프레덴셜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대통령에게 이제 상당한 융통성을 주고 이제 의회 보고와 같은 사후 통제 장치를 하면 이제 통과되고 여기 예를 보면은 수출 통제법 섹션 40에서 테러 지원국 제재에서 해제되더라도 또 다른 법에 의해서 40A항에 대해서 또 대테러 비협조 국가로 지정되면 군수장비 서비스 수출 금지 대상으로 계속 제재가 적용돼요. 물론 처음보다는 강도는 좀 약해졌지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재라는 것이 한번 되면 제재를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법보다는 보통 행정명령으로 하는데 그 2015년에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이제 계속 하니까 아주 저기 보면 이름 자체가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법. 이거는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데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미국 의회가 상당한 그 하여튼 의지를 표명했고 또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돕는데 이것이 결국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여기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란 제재법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도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체면을 세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책적인 좀 룸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물론 이 법도 상당히 의회에서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고 미국이 하여튼 중국에게 보내는 확실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제재를 하지만은 뭐 정권과 교체까지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다는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2013년 그다음에 2013년 일단 결정적으로 이제 2016년, 17년 그 세 개가 가장 큰 대북 경제 제재고 그 북한의 추가 도발 이제 발생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무조건적으로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 이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이제 중로의 적극 참여로 대북 제재는 그 당시에 잘 작용이 됐고 미국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플래그란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아주 노골적인 플래그란트 아주 노골적인 그런 어떤 위반이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 초기에는 경제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참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는 또 이제 상당히 약해진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입장 중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가장 큰 기관이 미국 재무부인데 재무부는 이제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오파크라고 해서
여기는 해외재산 통제국은 이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압박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건데 그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고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로 집행돼서 매우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묶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잠깐만요. 한번 여기 보면 이 파트인데 제가 그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출장을 가갖고 미국 재무부를 전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거기 가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이때는 뭘로 갔냐면 국무부에서 초청을 해서 여기 한국의 이제 북한 전문가 5명하고 일본의 북한 전문가 5명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 기관을 순례를 했는데 이 재무부는 사실 들어가기가 쉽질 않아요. 허가도 잘 안 나와. 근데 갔는데 한 10여 명이 나와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제재의 목적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거라면 왜 굳이 힘들게 제재를 하냐. 아예 수출 금지, 엠바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택하지 않고 제재를 합니까? 미국의 답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미국은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정책을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쓰지 않을까 하니까 미국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미국의 목적은 북한을 잘 유도해서 그냥 핵을 포기하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서 결국 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능하지도 않고 또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또 상당한 이제 후폭풍이 있고 이제 그러한 그다음에 이제 오파크 말고 핀센이라고 FINCN 그것은 무슨 금융만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파크는 미국 재무부 그 본관에 있어요. 워싱턴 DC에 있고 그 핀센이라는 것은 그 한국 사람만이 사는 그 워싱턴 외곽 전철로 갈 수 있는 데인데 거기 비엔나라는 곳인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고 근데 그건 전부 이제 순전히 금융 제재만 하고 상당히 그 통제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이제 뭐 CBM, ICBM급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을 뭐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하고 이 트리거 조항이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이 그런 실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트리거 조항이 트리거라는 게 방아쇠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북한 해외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고 북한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이게 가장 강력한 제가 보기엔 이 제재예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막 연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제재와 금융 제재는 당시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중국이 상당히 뭐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곳에는 사실은 뭐 이제 중국과 이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미국은 하여튼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두 트랙이에요. 유엔을 통해서 모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뭐 거기서 이제 도출을 해서 제재하는 것이 있고 어떤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미국이 직접 단독적으로 하는 제재 아까 본 것처럼 의회에서 뭐 대북한 이제 제재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해서 제재를 하는 이제 두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엔의 대북 경제는 결국 큰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효력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익이 대립되기 때문이죠. 뭐 그다음에 제재국들의 이제 공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적인 재보능, 재보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엑스안테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어슈런스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뭐 뜻은 좀 생각은 달라도 우리 뭐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서 예를 들어서 공조는 되는데 사후적인 처벌. 지나고 났는데 저 A라는 중국의 A라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 미사일 부품 파트를 북한에 수출했는데 그거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는 예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프랑스에 있는 어떤 기업이 몰래 그 기술을 북한에 팔았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재국들의 제재에 대한 의지와 능력도 사실 큰 차이가 존재하고
제재 대상 국가의 지배 세력의 선별적 제재가 많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뭐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이나 뭐 김일성이나 이런 지배 세력만 너무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게 됐을 땐 또 의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아서 오히려 이 경우에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 감소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쪽집게 스마트 생션인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에 효력을 보면 이제 북한 경제가 결국 그 오랜 대북 제재를 받다 보니까 경제 취약성이 심화됐고 대북 제재가 이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트럼프랑도 만났죠. 특히 중국이 합류한 지난 이제 이건 과거 6개월간의 효과가 크게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뭐 베트남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보면은 경제 제재라는 게 이제 돈줄을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계획 경제가 시장화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대북 경제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주저앉을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오랫동안 고립된 경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력갱생에 기초한 북한의 계획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가끔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가 뭐 데일리 NK나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뭐 북한의 사람 굶는 얘기 이런 것들 많고 하지만 그 상위층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똑똑하고 또 많이 살아온 세상이 달라요. 그 여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 중에 이제 그 쿠웨이트 대리대사 하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보면 하여튼 뭐 또 전혀 별다른 세계에서 살은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과대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북한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북한에도 돈을 쓰는데 우리 돈이라는 게 피아트 머니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법적 화폐예요. 렌더드 머니. 법적 화폐를 이제 쓰는데 법적인 화폐라는 게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때는 경제가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재밌는 일화가 그 독일의 어떤 형제가 살았는데 나라가 망했어. 이제 거의 뭐 전쟁에서 지고. 뭐 하루에도 몇천 막 100배, 200배씩 뛰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형은 악착같이 그냥 동생은 악착같이 저금을 해서 열심히 살고 형은 맨날 술만 마셔. 근데 이제 동생이 저금을 찾아서 손수레에다가 돈을 하나 가득 싣고 가봐야 빵 한 덩이도 못 얻어요.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술을 먹었다는데. 형이 먹다가 술병을 계속 뒷마당에 쌓아놓은데 그걸 갖다 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식량과 다 교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 북한 원화는 피아트 머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북한이 상당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달러 쓰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위안화폐, 서민화폐 탈북자들한테 이제 들은 재밌는 얘기가 초창기 때 이제 시장이 막 생기고 할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달러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장난을 친 거예요. 뭐 1달러짜리 지폐를 해다가 5로 바뀌었대. 숫자를 수성펜 같은 거로 크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좀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또 그걸 또 5달러로 다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한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사실은 이제 시장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이제 돈주들이 돈을 상납하는. 그래서 저런 멋진 빌딩을 사도 이제 지면 보통 한 20% 이제 당 간부나 뭐 필요한 사람에게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돈주들이 달러로 사는 거예요. 한 80% 가까이는. 그래서 또 그 사람들 뭐 지가 들어가 살기도 하고 또 매매도 하고. 따라서 이제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제도화는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급습해서 막는 것. 또 현실의 시장 확산이 국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것들.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는 탈북자 얘기로는 이제 간부가 장마당에 나와서 뭐 초기엔 그런 적도 있다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을 동원해서 다 막아갖고 물건을 다 뺏는 거럼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내 거 뺏느냐 막 죽인다 살린다 할 때 아니 당신들은 말이 그다 불법인 거 알지 않냐고 국가가 언제 여기서 하라 그랬냐 그렇게 막 억지로 우겨서 또 거기서 또 뇌물을 받는 뭐 상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네 운영비를 쓰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유 부족이 났기 때문에 결국 그 중국에 의존하는데 뭐 지금 한 거의 모든 것의 90% 이상을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시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결국에는 북한 경제도 아주 힘들어졌고 우리가 말하는 트리플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 무역이 사실 2016년, 17년 그때가 북한 경제의 최고의 번영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무역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확 줄게 돼 있고 그래서 2022년 북중 지역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그 큰 이제 수입이 굉장히 늘은 거의 한 뭐 10억 달러 가까이 만큼의 10억을 이제 수입을 했다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난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그래도 지금도 뭐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긴 어렵지만 보면은 상당한 이제 외환을 갖다가 중국에다 바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점점 창피해 중국 신문에 난 거였는데 저 사진이 노예 그 노동자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이제 대북 경제 제재가 결국에는 이제 많은 2016년도에 성장을 했지만 또 2017년도에 마이너스 3.5%죠. 그러니까 저거는 경제 제재가 성공해서 됐다기보다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북중 무역이 증가하면은 이제 결국 북한 무역이 이제 북한이 성장하는 이런 거고 그래서 결국 제재라는 것이 결국 하나의 어떤 그 이제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이제 협박이나 그런 거지 이것이 완전히 아주 강력한 뭐 진짜 막말로 그냥 군사수단이나 무슨 경제 봉쇄 같은 건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를 대북 경제 제재가 이제 군사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서 현실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북한이 너무 돈을 지나치게 쓰다 보니까 군사 부분에 민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39호실의 역할 39호실은 이제 비자금 관리하는 그래서 여기 고위 간부들이 여러 명이 한국에 와 있어요. 먼 사람들 고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높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직전에 갔을 때 여기 보면은 그 단동에 금좌 은자라는 두 높은 빌딩에서 25층인가? 근데 우리가 출장을 가면 한층은 이제 아파트 한층은 호텔인데 제일 꼭대층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항상 많이 찍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신의주 같은 건 발달한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고 당시에 갔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야간에도 막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대북 내 제재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파와 안 해야 된다는 파, 태도 변화를 보여야 된다는 이제 주장도 있고 또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안에서 완전히 내부적으로 상당한 좀 뭐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중국 내 이제 북한 노동자들도 상당수도 또 내보내기도 했고 뭐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제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못 주는 게 보시면은 중국의 이제 수출과 이제 북한의 수입이 이제 거의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교역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로 말하는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90%가 넘으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제재를 해봐야 기본적으로는 크게 도움. 오히려 중국이 완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의존도가 90%를 상회하고 또 반면에 제재의 역설도 있어요.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주로 이제 생필품 분야. 너무 제재를 하다 보니까 북한도 야 우리도 진정한 우리의 주체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 자력자강 하면서 특히 국산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북한에서 좀 이제 경쟁력 있는 상품 진행하는 이제 저급의 화장품인데 그 화장품을 바오타오라고 이제 중국의 그 인터넷망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 쿠팡 같은데 이런데 올려갖고 한 뭐 7개 정도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성능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또 뭐 꽤 사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렇게 하고
비핵화 가능성은 이건 뭐 이건 뭐 한두 페이지니까 제가 마지막 설명드리죠. 우리 주주와는 크게 없지만 북한이 이제 2016년도에 비핵화에 대해서 5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주한미군 핵무기 공개, 미국 핵 검증과 제거, 한미국 합동 군사 훈련 형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중단을 서약을 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전부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뭐 평화 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 정상화 이런 거 다 인정을 해달라.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잘 안 되면서 북한은 또 나름대로 제스처를 썼습니다. 병진 노선, 경제 발전과 이제 군사력을 같이 한다는 건데 그거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이 군사적인 안보와 경제 이익,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사 안보와 경제 이익의 교환은 등가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뭐 10,000원을 주고 뭐 이걸 샀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어프로치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 포기는 바로 경제 지원의 공식은 이건 국가 경제가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제재를 결국 뭐 완화를 시키려면 북한에 이제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을 해야 되고 핵 검증, 감시 협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리비아식 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 상당한 이제 보상을 주는 건데 이 바이든 대통령 현재는 이제 조정하는 영어로 뭐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그냥 실질적인 이제 접근을 굉장히 좀 조정한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리비아를 들었는데 리비아를 보면은 전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단계별 핵 표기로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테러 지원국과 경제 제재 대상에서 회복이 됐는데 리비아가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일단 먼저 지원을 했어요.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45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해줬고 미국이 경제 제재했고 서구에 지원을 했고 제재 효과로 고유가가 또 그 당시에 그냥 유가가 뛰면서 리비아가 그러니까 5년 동안 GDP가 318억 달러에서 952억 달러 약 3배가 증가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운이 없는 거죠. 카다피가. 아랍의 봄이 당시에 딱 발생하면서 아랍 국가가 한 뭐 청년 노점상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분신자사라고 하면서 그게 그냥 아랍의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카다피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가 생기고 카다피가 도망가다 결국 사살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 리비아 케이스가 성공적인 마돌로 그쳤으면 성장을 하면 아마 카다피의 좀 권위도 올라가고 나름대로 북한에도 교훈이 됐을 텐데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제가 무슨 뭐 미국 손잡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뭐 맞아 죽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북한은 결국 리비아와 다르게 이제 ICBM까지 이제 만드는. 그래서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하면 비핵화의 롤 모델은 리비아가 아닌 북한이 될 것이다. 트럼프다운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사실 한 슬라이드가 보통 한 지금 100장 정도가 있는데 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요거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한 것들을 최대한 쉽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일단 국내에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한국말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법대에서 나온 이제 논문들 같은 것들이 있네. 또 그것도 읽기가 상당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법학을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래 이상이고 우선 좀 쉬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도 좋습니다. 그좀 생각이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이디어나 네. 안녕하세요. 22기 김예진입니다. 박사님 혹시
공조 2 영화 보셨을까요? 공조2 영화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 북한에서 마약 밀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냥 그 후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몇 번 관심 있게 봤었는데 북한은 이제 마약 거래를 통해서 좀 그거를 이제 국가적인 돈으로 환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킹도 하고 뭐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등 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검은 돈을 통해서 좀 국가적 기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제재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거고 실질적인 돈은 그런 검은 돈을 통해서 운영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생각과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좀 이해해야 하는 요점이 뭔지 좀 간략하게 무엇에 관련된 요점이요? 무엇에 관련된 요점? 그러니까 이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그 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기 어렵겠지만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좀 어려워요. 네. 모르겠어요. 뭐 공족을 막총 하는 그런 건 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노동당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이권 관계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전부 목이 매 있는데 그 전부 국가 기관과 관련돼 있어요. 개인은 없어요. 뭐 돈 주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을 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거 범죄 행위와 관련 것들은 그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억세스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저겁니다. 위조 지폐 찍는 거. 처음에 북한이 달러를 몇 번 찍었어요. 불법으로. 근데 유통을 못 시키는 이유는 이게 국제법으로 보면은 이제 위조를 남의 나라 돈을 찍는 거는 선전포고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후폭 굉장히 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없는 탈북자들 보면 저쪽에 뭐 원산이나 이런데 청진 같은데 의대에서 그냥 대학생들을 뭐 의사들 뭐 의대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몰래 그냥 그 만들어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뭐 히로뽕이라는 거, 화학 물질이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정보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에 상당히 그 어렵고 그 마진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돈이 재무부에 갔을 때도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가장 그 수익이 높은 게 위조 담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알다시피 이제 치는 사람은 약간 바보 비슷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한국도 왜 오히려 뭐 여성들은 좀 늘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위조 담배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수익이 높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에서 100만 불을 벌는다고 생각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코스트 그래서 북한이 선택한 것은 결국 그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인터넷 전사를 키우자. 그래서 뭐 미림대학이라는 건 이제 뭐 김일성 정치대학인가로 바뀌고 그런 거 거기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북한 해커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몇 명 만나봤는데 몰라 그 사람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말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꼬마 때 뭐 5살, 6살 때부터 영재들을 뽑아서 계속 팀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분 말로는 한 20명 정도나 10여 명이 한 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심양 같은 데 보면 이제 북한이 그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불법 해킹하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다른 자료인 거 다 있는데 뭐 소니사 같은 거 한번 했다가 이제 그 후폭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해킹을 통해서 아까 몇 개 은행에서 이제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맨하탄에 이제 그 미국 이제 페더럴 뱅크 여러 개가 있는데 맨하탄에 있는 뉴욕에 있는 게 큰 거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벵글라데시에서 돈을 넣은 거를 해킹해서 돈을 뽑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계좌를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해킹을 해서 A에서 B 은행으로 옮겨도 문제는 현금화 시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비트코인 딱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통장에 들어오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고 뭐 1000만 불을 찾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쉽겠는가? 우리나라도 1000만 원 이상 하면 다 보고되잖아요. 그리고 왜 찾냐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그 북한이 택한 것이 아까 방코 델타 마찬가지 주로 그냥 그 마카오 이런 데서 돈을 불법으로 필리핀 가서도 하고 해서 뇌물 주고 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외국 은행이나 이런 거 해킹해서 돈을 했는데 여러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걸 현금화한 사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성공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팔고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고 제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효과가 어떤 없던 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시저고 정책이 일방적으로 한 나라를 막 공격만 할 수는 없어요. 또 포용도 할 때도 있고 이제 이게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세요. 옛날엔 또 뭐 죽인다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또 어떤 협력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가 제재를 통해서 하여튼 좀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룸도 좀 만들어줘야 돼. 너무 일방적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저쪽 체제가 이제 강경하고 하여튼 말은 그렇지만 원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핵을 어떻게든 완성해 보고 싶은 거니까 이제 그거에 막는데 모든 국제사회가 총동원이 되는데 한국이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사실 정책적인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하여튼 그 경제제재,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나가는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좀 또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말이 조금 정리가 안 되기는 했는데 이제 어쨌든 미국 중심적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고 중간에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정도로 미국이 권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포괄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쟁 체제 속에서 그렇다면 여전히 계속 미국의 그러한 경제 제재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좀 향후 뭐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에서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재무부에서 주로 하고 근데 이제 제재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이제 수출 같은 거를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석탄을 예로 듭시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석탄이 한때 그냥 한 뭐 10억 불 가까운 만큼의 막 그런 것을 수출하고 했어요. 북한에 중국에다가. 그럼 이제 그거를 수출하는 것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이제 막 제재를 했을 때 그럼 거기에 뭐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나 또 주민들에 관한 혜택, 겨울에 그냥 추워서 난방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그 제재하는 거를 보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맨데이터리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한 그 유연성을 부과하고 있어요. 미국 제재는. 근데 유일하게 아까도 몇 번 유일하게 미국이 성공한 것이 바로 금융 제재예요. 그게 가장 무섭고 모든 나라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제재를 해서 무슨 수출을 못해서 식량을 막고 해봐야 그게 액수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최고 지도자 동지님께 들어가는 그러한 돈을 딱
돈줄을 조이는 것이니까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 보면은 가장 큰 제재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써드린 C4ADS를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북한이 뭐 또 이러다 갑자기 또 이제 뭐 ICBM을 또 테스트를 하고 하면 또 국제사회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안 하면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아니 미국한테도 당신이 결국에는 잘 설득을 하고 해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뭐 저쪽이 꺾습니까? 뭐 옛날 같았으면 전쟁 났죠 벌써 핵무기 없고 있었으면.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관리해 나간다 그럴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크스 22기 정학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제적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북한의 민생 쪽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북한에서 요즘 장마당 세대를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성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주도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거래 또한 좀 개인적인 거래가 좀 증가도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국제적 제재가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거래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 제재와 이런 거래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건지 어떤 민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건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제재 대상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에 이제 제재라는 것은 뭐 쿠바 그 완전히 그 당시에는 전쟁 직전까지 간 나라들이니까 그때는 그냥 국가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점점 타겟 자체를 추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국가를 하다가 뭐 특정 기업까지 이제 특정 기업에서 개인 지금도 그 제재 명단 온 거 보면 뭐 북한 무슨 은행에 뭐 책임자 누구 막 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다 나와요. 아까 판넬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은 패널 보고서 같은데 그러니까 민생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단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무역을 통해서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서 몰래 예를 들어 뭐 미사일 부품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이 적발됐을 땐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 지금 그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한 2, 3년을 그냥 거의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가장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뭐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가장 그럼 쌀의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북한에도 보낸 쌀. 근데 쌀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일반 쌀보다 그러니까 쌀이 좀 긴 쌀 있잖아요. 옛날 보면 뭐 이제 볶아서 먹는 뭐 알랑미라는 거 뭐 그런 약간 그런 거다 또 아니면은 동물들 사료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그거는 왜 근데 그 쌀을 여러분들 먹어봤어요? 처음에 먹는 사람들 익숙하질 않아요. 뭐 요새 영 제너레이션에다 무슨 동남아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거는 쌀을 먹기 힘드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수입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근데 상당히 하여튼 거의 제로에서 한 8억 달러, 9억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수입이 일단 돈이 어서 나서 수입을 했으며 그 다음에 뭐 그 용도가 뭘까는 상당히 북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이건 제재 대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제재 뭐 어떻게 제재를 하겠어 그걸? 꼬리 질문을 하나 네. 짧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경제적으로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경제 활성화가 장마당으로부터 좀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많이 왜곡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좀 연구사로서 이제 창피한데 이제 김정은이 이제 2011년 12월에 이제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11월 달 이제 28일경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와전돼 갖고 6.28 방침이라고 해서 뭐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6.28 방침은 획기적인 거죠. 이제 장마당도 활성화하고 뭐 나름대로 많은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였는데 개혁인데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집단 농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를 줄여서 뭐 한 대여섯 명씩 분조제를 만들어서 중국식 가족에서 인센티브를 하고 생산하면 뭐 칠은 본인이 갖고 삼은 국가에 주고 뭐 이런 상당히 획기적인 걸 했는데 그 팩트 자체를 뭐 저도 좀 창피하지만 다 그냥 뭐 우리가 6.28 이제 썼는데 실제로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전에 보니까 나중에. 근데 그걸 알기가 어려운 것이 전부 담화 이런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이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녹취 같은 거나 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단 팩트 자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여튼 뭐 들은 여러 가지 보면은 좀 문헌이나 북한 자체가 김정은이 자체가 본인이 그걸 주창한 거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이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했는데 그거가 이제 너무 커지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전부 다 간부들을 끼고 하고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의 기강을 해친다 해갖고 다시 이제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기존에 이제 장마당에서 있던 큰 기업이나 이런 조그만 기업소 같은 것들도 이제 관련된 많이 이제 이쪽으로 그냥 제도화시키는 뭐 그런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많이라는 표현은 뭐 좀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떠냐면 인터뷰를 한번 하는데 어디야 저기 청진에선가 온 남학생인데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이제 무슨 영재학교 같은 데 다니는데 어머니가 제일 교포예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뭘 하냐 그러니까 이제 청진에서 이제 일본에서 배운 슈크림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야, 그러면 슈크림을 만드는데 일단 그 재료는 어디서 구하냐? 재료는 다 구할 수 있대. 돈만 주면. 뭐 설탕, 밀가루 다 해서. 그래서 야 그럼 가격이 그거 어떻든 간에 북한에서 그렇게 슈크림을 만들어 팔려면 가격이 꽤 비싼 거. 북한식으로 하면 꽤 비싼데 그 누가 사 먹으니까 줄을 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런 얘기만 듣지만 실제로 그 사회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상위층 뭐 중상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북한도 인구가 지금 2,500만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경제 규모가 큰 거예요. 인력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물건을 생산을 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집에서 그냥 뭐 노동신문만 입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장마당과 이제 시장을 통해서 하니까 너무 한동안 이제 세력이 커지고 또 세력이 커지는 것보다는 자꾸 이게 아까랑 똑같아요. 돈을 벌게 되면은 결국 독립하고 싶어 하고 제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쇼생크 탈출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 향후 이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둬서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간부들을 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흥탕망탕하게 돈을 쓰고 하면서 모든 질서를 깬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시 국가기관으로 영입을 시키든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자신이 없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외하고 협력을 특히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오죽한 그 개성공단 그 뭐 무역사무소 거기 대표를 다 때려 부셨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나름대로의 이제 좀 애증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북 제재는 사실 국가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접근하는데
저희가 남한의 청년 개인 한 명으로서 이 대북 제재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연구자로서 보려면 할 게 너무나 많죠. 뭐 일단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경제 제재가 무슨 내가 그랬잖아요. 성공률 자체를 성공을 어디다 기준으로 두는가. 정권 교체일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증거가. 그렇지만 실제로 몇 명 진짜 쪽집게 스마트 생션에서 일부 소수의 세력만 했을 때 상당히 효력이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 하려면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C4ADS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요새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얼마나 해킹했는가 이런 것들 좀 찾아가서 보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어떤 루트인가 하는 것도 해외 보고서에 많이 있어요. 요새는 또 이게 번역도 쉽게 되잖아요. 챗 GPT가 쓰면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지경을 넓혀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지금 미국이 엄청난 이제 국가인데 산업이 미국의 농업도 대단하잖아요. 해상 수산업이랑 GDP에 몇 퍼센트나 들을 것 같아요. 1차 산업이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것이. 미국 전체 GDP에 미국의 농업과 수산업 같은 것이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고 퍼센테이지로 1%가 안 돼요. 빌리브 하나. 그 어마어마한 그 뭐 캔사스에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 밭이 넓잖아. 밀반 뭐 1%가 안 돼.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래요. 0. 몇 프로. 그건 독일 같이 굉장히 뭐 독일도 상당히 낮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농업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이 결국 서비스 섹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뭐 이만한 냉장고하고 이만한 핸드폰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법니까? 판매자 중에. 그래서 그 북한도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이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북한이 지금 뭐 농업에다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농업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나라. 뭐 인도, 네팔 뭐 이런 데 보면 다 그냥 필리핀 농업 인구 종사자도 많고 그래서 그 서비스 섹터로 가는데 그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금융과 연련되고 하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관심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역사는 정리된 게 내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챗 GPT도 몇 번 해봤는데 특히 이제 그 유엔의 그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문 뭐 한 거 좀 요약해 보시자니까 쫙 돼. 그런 것들 뭐 물론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한번 쓱 보기에는 괜찮은. 그리고 이제 진짜 관심 많은 아까 그런 그 패널 보고서 같은 게 100페이지 100페이지인데 그건 아주 상세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데 인내를 요해요. 읽으려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기대하진 않지만 뭐 지나친 어떤 단순한 그런 제재보다는 좀 서비스 산업에 이제 북한도 그걸 알잖아요.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알고 그러니까 금융 제재도 하고 그다음에 왜 소니 같은 데도 왜 이제 해킹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2기 박양수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 이제 강의 자료에서 이제 중국이 최근 대북 제재를 가했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옛날 그 당시. 네, 근데 이제 요즘 또 국내 및 해외 언론을 보면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많이 언급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떤지 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교수님 강의 시간에는 주로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는데 이러한 제재에 관련돼 있는 모든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걸로 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또 북한 교수님 강의에서는 통일과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 시작이 단계적 경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너희가 북한 핵무기를 포기해야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게 와 우리가 경협을 통해서 그래야도 경협을 통해서 그 바텀업 방식 계속해서 협력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그 둘 중에 그 방법 중에서 어떻게 이걸 균형을 저희가 맞춰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중국의 입장이라는 건 분명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제재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유엔의 제재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거기서 안전보장이사에서 거론돼 갖고 북한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명백한데 또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데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해서 마냥 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참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재 자체가 통과가 되고 아까 제가 얼핏 보여준 것처럼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격렬한 개선. 그러니까 중국의 행정부의 보수 세력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 동맹이고 그래도 북한이 있으면서 미국도 견제하고 한국을 견제하는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북한이 붕괴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로 오지 남한으로 우리랑 생각해 다 중국으로 온 걸 누가 또 안 쓰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원하는 거는 예전 세대에 그러니까 등소평이나 이렇게 이제 진짜 그때는 혈맹이죠. 다 뭐 김일성도 중국에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한의사 한 건 아시죠? 그다 그 팔독을 하고 저쪽 건너가서 거기서 한의사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있던 뭐 박사가 이제 그 김일성이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성적표를 떼어보려고 학교를 갔는데 결국 허락을 안 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 그러니까 만주하고 있죠. 그때 같은 테리토리 뭐 경계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그냥 친척이나 똑같고 형제 같은데 중국은 잘 살게 되고 북한은 못 살고 그다음에 북한은 계속 그냥 하는 행위마다 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중국이 무슨 뭐 이뻐서 뭐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중국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자국이 혼란되는 게 싫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구실을 하면서 그저 미국을 좀 견제해주는 이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제 제재와 경합 사이에서 어떻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지원하고 핵 보유하고는 등가성을 가질 수가 핵 폐기는 그게 어떻게 이퀴밸런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말하면 펑션을 수학으로 한다 해도 그건 전혀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는 상당히 관념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물론 핵 그 위력이나 이런 걸 전부 뭐 금전적으로 계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경제 협력도 사실은 그건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 오죽하면 개성공단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이제 물론 핵실험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철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버텨서 쫓겨나가는 형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뭐 돈을 뭐 크게 벌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여튼 계속 그냥 우리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지. 그다음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좀 지원해주는 그런 선에서 하지. 대규모 경업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반도하고 유라시아를 연결해서 뭐 고속철이 다니고 하는 거는 그건 일단 내가 봤을 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남북한에서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실에서. 뭐 그쪽 수준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해줄 수 가장 큰 효과 나는 건 이제 길 닫고 고속철로 와서 일단 뭐 중국하고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되냐. 거기서 북한이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땅이나 제공하는 거하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북한이 일어날 수가 없고 북한은 빨리 산업이 발전을 하고 한국 그 모델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해서 대량의 좀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북한에다 계속 팔고 아니 중국에다 팔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결국엔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가장 이제 내가 보기에 설득력 있는 게 뭐가 외국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인데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옛날부터 혈통,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게 세잖아요. 이런 사회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게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한국이 경제가 성장을 했는가?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라면서 한국 상품이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관행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만약에 국산화에만 해서 그냥 한국 안에서만 물건을 팔으려고 했었으면 뭐 정치인들 개입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낙후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지원을 좀 받아서 무조건 중국이나 이런 데라도 먼저 파는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산업이 좀 커야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갖다 줘봐야 뭐 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통일이 되면 다른 얘기. 통일이 되면 인적은 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다음 핵까지 개발했는데 그거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그 문제도 상당히 좀 비관적이에요. 그래 하여튼 좀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 사실 이 한국 리더십 학교 스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또 졸업한 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너무들 또 모임도 계속 자주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관계도 잘 유지하고 해서 나중에 많은 도움들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